내가 이거 슈팅 하나 하는데 2주 걸렸어. 그럼 곱하기 50일 하면은 102주잖아. 그러면 내가 축구 기술 다 배우는데 거의 2년 걸리겠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내가 슈팅이라는 기술을 하나 체득하는 순간 뭐가 붙었어요? 상대방에 붙었어. 제일 힘든 게 뭐야? 이 첫 시드 모으는 거잖아. 제일 힘든 거 뭐야? 이 첫 번째 기술 체득하는 거잖아. 축구는 뭐다? 결국 제가 경기 못 뛸 때 이제 1, 2년 차 때죠. 프로에서 나만의 가치 만들려고 했던 그 첫 번째 가치, 팀에서 가장 좋은 체력을 만들 때 그 2년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경기 뛰었어. 근데 이 한 경기 뛴 거에서 뭘로부터 이 한 경기를 딱 만드니까 뭐가 붙냐면 300경기가 붙더라니까. 그리고 또 뭐가 붙냐면 50%골이 붙어. 그리고 또 뭐가 붙어요? 네, 베스트 11이 붙더라고. 베스트 11이. 나는 이거 같이 하나 만드는 게 제일 힘든 거고,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더라니까.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릴 적 워낙 가난하게 자라서 돈에 대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 결핍이 처음에는 돈을 부정했어. 돈이 많은 거는 고사하고 축구와 살 돈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지금 울산현대의 김영호 선수와 막노동을 하면서 축구도 하고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막노동 하면 힘들죠. 힘들면 힘들수록 돈을 더 강하게 부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나한테 지금 돈이 없는데 돈의 잘못은 아니잖아. 이것은 마치 내가 짝사랑하는 여자가 저를 좋아해주지 않는 이유를 애저 탓으로 돌리는 거와 똑같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 돈에게 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돈을 미워할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시작했죠. 그렇게 알면 알수록 돈에 대해서 아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려운 당시에도 대학교 때 5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어요. 1년이면 60이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아껴주는 것만으로는 돈이 저를 좋아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7년이 지난 지금 깨달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공식이 있겠지만 복리를 모르고선 돈이 나를 좋아해주지 않는구나. 그런데 이 복리가 돈뿐만 아니라 축구랑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복리에 대해서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투자자 버크셔의 창립자죠. 워렌 버핏은 이 복리를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합니다. 기존의 7대에서 이 복리를 하나 끼운 거죠. 당신이 부자가 된 이유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회의 땅 미국에서 태어났고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오래 살았고 그 시간을 복리로 투자했다. 아니, 현존하는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이 복리 도대체 뭔데? 이걸 알아보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 금리를 알아야 돼. 이 금리는 무엇이냐? 돈의 가치, 돈의 사용료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돈이라는 가치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교환을 합니다. 우리가 돈 자체를 먹진 않잖아요.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 내가 잘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사는 겁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장소와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우리는 어떻게 얻죠? 우리의 가치와 시간을 들여서 교환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의 가치에 비례돼서 오는 돈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을 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15,000원이라는 돈을 내고 90분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3만 원을 내고 맛있는 감자탕을 먹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통해 내가 원하는 시간을 산다. 실제로 돈의 역사를 보면 돈이 없을 때는 시간을 교환을 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자산, 나의 사업체에서 나오는 가치에 비례해서 돈이 교환되듯이 이 돈에도 이 가치가 적용돼요. 그 가치가 금리입니다. 자, 금리라는 것은 돈의 가치, 돈의 사용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돈의 가치, 사용료를 누가 정하나요? 네, 중앙은행이 정합니다. 자, 이 중앙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중앙은행 그 은행 아니에요. 각 나라의 화폐 발행권과 금리를 조정하는 은행을 중앙은행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에는 한국은행이 있고요. 네, 미국은 페드가 그 중앙은행이 되겠죠. 그럼 이 중앙은 어떤 기준으로 이 돈의 가치, 돈의 사용료를 정할까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생산자 물가지수, 뭐 고용률, 실업률, 그리고 성장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 돈의 가치, 돈의 사용료를 중앙은행이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네, 통화 정책이라고 부른다. 자, 돈의 가치를 조정하여서 경제 상황이 완만하고 튼튼하게 우상향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통화 정책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튼튼하고 완만한 경제 상황을 우린 뭐라고 부른다? 네, 골디락스 경제라고 부릅니다. 각 나라 중앙은행이 지향하는 기준점은 그거예요. 탄탄하고 완만한 골디락스 경제를 원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기준금리를 정하면 이 밑에 이제 시중은행이 있습니다. 자, 이 시중은행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게 시중은행이에요. 이 시중은행은 금리를 어떻게 책정하냐? 자금 조달 비용 코픽스라고 하죠. 플러스 가상금리를 통해서 금리를 책정해요. 돈의 사용료를 책정해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야, 은행에 돈 맡겨라 라고 하지만 사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자, 어떤 말이 더 정확하냐? 야, 은행에 가서 돈 빌려주고 와. 이게 정확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은행에 돈을 빌려줌으로써 은행은 내 돈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그게 바로 이자예요. 그게 바로 금리예요. 그게 바로 돈의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금리 몇 프로 하죠? 잘 찾아보면 뭐 1년 예치해보면 3, 4% 나오잖아요. 내가 100만 원을 빌려준다. 그럼 은행이 이렇게 얘기하지. 야, 허나와 100만 원 빌려줘서 고마워. 내가 1년 이거 잘 쓰고 이자 4% 쳐서 4만 원 더 쳐가지고 갚을게.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저한테 얼마 주죠? 네, 104만 원 줍니다. 그게 금리고 그게 돈의 사용료예요. 100만 원 맡기면 4만 원 주죠. 1000만 원 맡기면 40 주죠. 1억 맡기면 얼마 주죠? 네, 400 주죠. 그게 금리입니다. 자, 우리가 빌려준 돈으로 이 시중은행은 무엇을 하냐면 또 그 돈을 빌려줍니다. 내가 준 돈으로 다시 돈을 빌려준다고? 네, 맞아요. 이 시중은행은 나한테 빌린 돈으로 다시 대출을 해줍니다. 이 중앙은행은 또 무엇을 정하냐면요. 지급준비금이라는 것을 정해요. 지급준비율이라는 걸 정해요. 지금 한국의 지급준비율은 7%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이냐. 내가 100만 원을 맡겼잖아요. 내 돈이 다 시중은행에 있는 게 아니라 7만 원만 놔두고 나머지 93만 원은 다 대출을 해줘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네, 지급준비금. 이 지급준비금 떼고 다 대출을 해줍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 돈임에도 불구하고 큰 돈을 찾을 땐 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출금 한도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맡겨놓은 돈을 한 번에 다 빼는 현상을 뭐라 그러죠? 네, 그것을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뱅크런이 일어나면 내 은행은 망해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은행이 망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은행이 망한다? 은행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금융이 무너지면 일단 기업이 무너져요. 웬만한 기업들은 다 부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무너지면 개인이 무너지죠. 개인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요즘엔 글로벌 경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무너지면 한 나라로 끝나냐? 아니요. 다 끝나요. 우리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일어났을 때 미국 경제만 타격받았어요? 아니에요. 자, 다시 이야기 중심 잡고 자, 이 시중은행은 나에게 돈을 빌리고 얼마의 이자를 줘요? 3에서 4%. 그럼 이 돈을 빌린 돈을 가지고 이 대출을 해줄 땐 얼마의 이자를 받을까? 요즘에 금리 최소 뭐 6%에서 8% 나오죠. 뭐 신용도 좋거나 뭐 전문직이신 분들은 더 금리가 낮을 수도 있지만 네, 어찌됐든 그냥 보편적으로 한 6에서 8% 나옵니다. 나한테 3, 4% 이자를 내고 빌린 돈으로 6에서 8%를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6% 빼기 3% 하면 몇 프로죠? 3%죠.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마진, 그것을 우리는 예대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예대 마진이 시중은행의 주 수익 구조예요. 이 시중은행은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내 돈 빌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주고 그 마진으로 수익을 보더라.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중은행에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우리는 예금 이자를 받는다. 그리고 이 예금 이자가 금리, 이자, 돈의 가치, 돈의 사용료다. 개념 정리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복리를 알아보기 위해 기본적인 이 금리를 알아봤죠. 금리는 뭐다? 돈의 사용료, 돈의 가치. 이것을 우리는 이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이자는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뭐냐면 원금에 이자가 붙는 단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금에 이자가 붙은 금액에 또 이자가 붙는 것을 뭐라고 하냐? 복리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스포츠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골프 많이 치잖아요. 골프가 총 18홀이죠. 18홀. 그런데 이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첫 홀에 1,000원 내기를 하는데 그 다음 판부터 계속 2배씩 판돈을 올리자. 그런데 2배로 늘어나는 복리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옵니다.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홀 1,000원에 시작하잖아요. 쭉 가다가 8홀 가잖아요. 그럼 12만 8천 원이 됩니다. 그리고 14번 홀까지 가면 819만 2천 원이 돼버려요. 그런데 더 웃긴 거, 더 무서운 거, 18번 홀이 되잖아요. 1억 3,107만 2천 원이 돼버립니다. 1,000원에 시작해서 2배로 복리를 들이니까 18번 홀이 어떻게 됐어요? 네,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단리 그냥 2배로 하면 첫 번째 홀 1,000원. 두 번째 홀 때 얼마죠? 2,000원이죠. 18번 홀도 똑같이 2,000원일 겁니다. 하지만 이 단리와 복리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난 파급력을 만듭니다. 우리 연못에 떠있는 수련도요, 이러한 복리의 법칙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연못을 덮는데 그 전날 덮었던 면적의 2배를 덮는다고 하더라고요.
큰 연못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연못을 덮는데 반절을 덮는데 29일이 걸렸어. 근데 그 나머지 반절을 걸릴 때 얼마나 걸려요? 하루 걸리죠. 연못의 면적을 덮는 총 시간은 30일이었는데 반절을 덮는 시간까지는 얼마 걸렸어요? 29일. 그리고 나머지 반절은 하루. 이 수련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통찰을 줍니다. 자, 수련이, 자, 연못을 덮는데, 자, 반절 덮는데 얼마 걸린다고 그랬죠? 29일. 나머지 반절 덮는데 하루. 자, 우리가 이것만 보면은 이 하루의 가치가 이 29일의 가치보다 훨씬 커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왜? 이 29일의 가치가 없었으면 이 하루의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다? 복리의 마법이더라. 전 세계적으로 투자 가장 잘하시는 우리 워렌 버핏의 형님 총 자산 지금 얼마예요? 몰라, 이거 부르기도 힘들어. 114조 4,400억이래요. 자, 그런데 이 금액의 총 비율을 한번 따져볼게요. 자, 워렌 버핏 아저씨가 지금 93세인데 이 총 금액의 99%를 언제부터 얻었다고? 60세 이후로 얻었어요. 그럼 이 59세 이전으로는 이 총 수익의 몇 프로를 얻었어요? 1%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만 보면은 이 60년의 세월은 평가절하하고 이 30년의 세월을 엄청나게 추앙하지.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왜? 자, 복리라는 것은 이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야 급성장을 하는데 이 시간이 없었으면 이게 99%일까? 아니, 여전히도 1%지. 왜? 이 시간이 이 시간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식 투자랑 부동산 투자가 복리로 넘어가더라고. 근데 주식하고 부동산만 그래? 아니야. 우리가 하고 있는 내가 했던 축구도 똑같이 복리로 돌아가더라고. 자, 지금부터 축구가 왜 복리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구를 배워본다고 해볼게요. 축구 기술 중에 하나 배울게요. 뭘 배울까요? 우리 슈팅을 배워볼게요. 자, 우리가 슈팅을 배운다. 슈팅을 배우려면 최소한의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자, 근육과 건강한 몸이 있어야 돼. 슈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 근육이 있어야 되고 내 신체 구조가 잘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발가락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엉덩이 훈련도 해야 되고 내 허벅지 근육도 키워야 되고 이 슈팅 하나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근육들을 단련시켜야 기본적으로 이 슈팅을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또 뭐가 있어야 되죠? 감각이 있어야 되지. 내 발등에 아직 감각이 없잖아. 근데 우리 슈팅 발등으로만 때리진 않잖아요. 그죠? 인사이드도 때리고 아웃사이드도 때리고. 여튼 우리는 수많은 빈도를 통해서 내 발에 감각을 익혀야 돼. 근육 만들고 감각 익히고 또 뭐 해야 돼요? 디딤발 조정해야지. 내가 차는 발은 오른발이지만 그거를 잘 찰 수 있게끔 디딤발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운전석 여기 있고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운전할 때 이렇게 하잖아. 그쵸? 우리가 운전은 할 수는 있겠지. 근데 불편하잖아. 똑같은 거야. 슈팅을 디딤발 멀면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디딤발이 더 중요하더라. 그러면은 근육 키우고 감각 키우고 디딤발 하고. 아니, 슈팅 하나 하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 축구는요, 이 슈팅 하나 하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슈팅하는 기간에 이 생각을 하죠. 아니, 야, 축구 기술이 세부적으로 나누면 51가지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 슈팅 하나 하는데 2주 걸렸어. 그럼 곱하기 51 하면은 102주잖아. 그러면 내가 축구 기술 다 배우는데 거의 2년 걸리겠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지. 자, 내가 이거 슈팅이라는 거를 여러 개, 자, 2주, 3주, 뭐 4주 만에 마스터를 했다고 쳐볼게요. 나는 이제 슈팅은 자신 있어. 자, 일반인인데 슈팅은 자신 있는 거예요. 내가 때리면 다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상대방이 내가 슈팅을 때릴 때 대응을 하게 됩니다. 왜? 대응을 안 하면 골을 먹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내가 슈팅을 때릴 때 몸을 날려요. 각도를 줄이려고. 왜? 골 안 먹으려고. 그럼 어떻게 되죠? 상대방의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내가 슈팅이라는 거를 잘 못할 때는 상대방의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슈팅이라는 기술을 하나 체득하는 순간 뭐가 붙었어요? 상대방의 공간이라는 이자가 붙었어. 그러면 나는 슈팅 하나 기술을 배웠지만 뭐가 생겼냐? 상대방의 몸 날리면 어떡해요? 공간 생기면 어떡해요? 그쪽으로 차는 척하면서 접으면 되잖아. 나는 슈팅이라는 기술을 하나 배웠는데 이자로 뭐가 붙었어? 공간이 생기고 거기로 칠 수 있는 드리블이 생긴 거야. 드리블만 생겼어? 아니지. 내가 슈팅을 하려고 하니까 상대방의 몸을 날려서 밸런스가 무너졌어. 그럼 공간이 생기잖아. 그 공간으로 뭐 하면 돼? 슈팅만 하면 돼? 아니, 뭐가 있어? 또 패스하면 되잖아. 내가 슈팅을 잘한다는 이유로 공간이 생기면서 뭘 할 수 있어? 패스를 할 수 있지. 물론 드리블이랑 패스도 연습을 해야겠지만 이것만큼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왜 그러냐면 공간이 생겼잖아.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 그래요, 지도자분들이? 시간과 공간.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내가 뭐 스킬을 구사할 거 아니야. 그 스킬을 구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늘었다고, 공간이 늘었다고. 뭐 때문에? 내가 슈팅을 잘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전에는 이게 없었다니까, 공간이. 근데 이 공간이 생겼다고. 내가 이 슈팅이라는 원금에 이 드리블과 패스라는 이자가 붙은다니까? 아니, 재테크도 똑같더라고. 우리 재테크할 때 제일 힘든 게 뭔데? 부동산 공부하는 거? 임장 가는 거? 뭐 교통호재 예비타당성 그거 조사하는 거 그거 6개월이면 다 하잖아. 우리 제일 힘든 게 뭔데? 첫 시대 모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첫 시대 모으는 게 제일 힘들잖아. 이거 뭐 가고 싶은데 안 가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예?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해가지고 이 첫 시드 모으는 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첫 시드 모아서 투자하고 나면 노동의 가치와 이 첫 시드에서 나오는 가치가 이제 결합이 되잖아. 제일 힘든 게 뭐야? 이 첫 시드 모으는 거잖아. 제일 힘든 거 뭐야? 이 첫 번째 기술 체득하는 거잖아. 축구는 뭐다? 결국 복리더라고. 제가 경기 못 뛸 때 이제 1, 2년 차 때죠. 프로에서 나만의 가치 만들려고 했던 그 첫 번째 가치. 팀에서 가장 좋은 체력을 만들 때 그 2년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경기 뛰었어. 근데 이 한 경기 뛴 거에서 이 작업 뭘로부터? 이 한 경기를 딱 만드니까 뭐가 붙냐면 300경기가 붙더라니까. 그리고 또 뭐가 붙냐면 50% 골이 붙어. 그리고 또 뭐가 붙어요? 네, 베스트 11이 붙더라고. 베스트 11이. 나는 이거 가치 하나 만드는 게 제일 힘든 거고 나머지 것들은 이자로 따라오더라니까. 내가 K리그에 입단할 수 있는 가치 하나 만드는 거. 내가 K리그에서 주전 경쟁 이길 수 있는 나만의 강점 하나 만드는 거. 그게 제일 힘든 거지. 나머지 것들은 다 알아서 따라와. 뭘로? 복리로.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축구만 복리냐? 자, 재테크만 복리냐? 부동산 투자만 복리냐? 주식 투자만 복리냐? 아니, 책도 복리다. 내가 이거 하나 책 읽으면 그 책 없어지고 다시 리셋돼가지고 내가 다시 책을 읽어야 아니잖아. 이 첫 책 읽은 거에 플러스 또 책이 붙어지잖아. 그 책이 붙어지고 또 붙어지잖아. 책은 뭐야? 아, 복리더라고. 근데 우리 한 발 더 나아가 볼까? 내 삶 자체가 복리더라고. 내가 어떤 스케줄을 조정하는데 이것이 복리로 늘어나는지 단리로 가는지 그냥 소비인지 그걸 판단하잖아. 내 하루가 복리로 계속 늘어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이 관계가 과연 복리로 일어나는지 과연 단리인지 과연 그냥 내가 하루 쾌락 만족하고 하루로 끝나는 소비인지 이게 판단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모든 스케줄을 짜요. 이 복리의 기준으로 스케줄을 짭니다. 제 삶은 그래서 항상 복리로 굴러가고 있어요. 우리 워렌 버핏 아저씨 버크셔 회사 투자 회사 운영하니까 뭐 재무제표 공부하고 경제학 공부 이거 아니에요. 워렌 버핏 선생님 뭐 공부해요? 인문학 공부해요. 인문학이랑 투자랑 뭔 상관이야? 상관 있지. 배우는 복리잖아. 자, 오늘의 핵심 뭐다? 자, 부동산 투자와 축구는 똑같다. 뭘로 똑같다? 복리로 돌아가. 지금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도 여러분들의 시간이 복리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더 큰 이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